좀 굉장히 의미 있는 화두를 풀어나가는 시간으로 하겠다. 자, 그래서 그 화두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귀납적인 방법. 연역, 넓힐련, 엮어낼 역.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귀납적인 방법. 이게 철학적 사유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동서가 똑같아요. 이게 서양 철학에서 철학을 하는 방법, 소개자면 학문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놨어요. 이게. 하나는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귀납적인 방법이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의 어떤 그 핵심적 화두로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넓게 이렇게 깔려져 있는 아까 구슬을 하나로 꿰내려면 일관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구슬이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내가 365개가 있다고 합시다. 365개를 다 끼우면은 1년을 안다고 합시다. 1년을 아는데 365개의 구슬을 꿰내면은 아는 것인데 그 365개의 구슬을 쫙 펴놓고 그 낮게 365개를 다 보고 의미를 부여해서 헤아렸어요. 그게 바로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그 365개를 다 맞춰보니까 어느 하나가 실마리가 풀려서 등장을 하더라. 근데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귀자에 들일 납자잖아요, 이게. 예? 내가 지금 말을 거꾸로 했네요. 예. 내가 귀납과 연역을 지금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귀납적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고,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부터 딱 주는 거예요. 그게 불가에서 이 얘기에는 그야말로 화두예요. 불가에서는 화두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소위 얘기하면은 무자 화두라고 한다고 한다면 없을 무자 하나를 탁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없을 무자에서 파생되어지는 365개의 1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을 365개를 없을 무자 하나에서 파생되어져서 나가는 365개를 확인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어떤 것인지 실증적 어떤 중요한 텍스트를 내가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유가라고 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소위 한자 문명의 가장 테마가 되는 어떻게 보면 종교인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학문인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철학인과 동시에 모든 문화 풍습 역사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유학이에요. 그렇게 통걸이 얘기할 때는 유학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그 유학의 그 테마를 한 텍스트 분야를 우리나라 사람이면 대부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내가 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화두라고 있고 그 밑에 지금 내가 한 서너 줄 써져 있죠.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어를 읽고 논어 집주를 읽고 또 논어 고금주를 읽어보면 무궁무진한 동양어 지혜에 대해 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C 551년에 태어난 공자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논어라면은 기원후 1130년에 태어난 주자의 논어 해설사가
논어 집주였으며 1762년 그러니까 주자 이후에 태어난 다산 정약용이 논어 고금주라고 하는 40권이라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읽어드리는지 의미를 부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공자가 소위 얘기하면 유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학문의 뭐라고 하면 태학에 있는 부분이 태두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그분이 얘기한 모든 사서상경 경전의 내용들이 다 그분의 저작이 아니에요. 오로지 어떻게 보면은 공자가 지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그렇죠.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 하나에 있어요. 춘추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가장 한자문명에서 혼란의 시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보다도 훨씬 더 어지럽던 세상이에요. 예? 춘추 전국시대 때의 노나라의 역사를 소위 그 필법, 그걸 기술해 나가는 방법, 그것을 편년체로 해가지고 탁하니 노나라 역사를 썼어요. 누가? 공자. 공자는 그거 하나 딱 지어놓고 저작물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논어는 누가 지었어요? 예? 논어는 후대에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살아계실 때 그 많은 제자들하고 주고받은 문답 내용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이 옮겨서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입니다. 됐죠? 그 논어가 바로 그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경전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초인 부분에 해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텍스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자의 입문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이 한자에 대한 소양을 기르고 나면은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서 나머지 이제 중형이니 대학이니 하는 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기니 춘춘이 하는 그런 역사서, 그 다음에 수많은 고금서, 예? 그러한 고금서들을 다 읽는 대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논어를 읽고 수많은 논어 이후의 세대의 학자들이 논어에 대한 줄을 수없이 다뤄놨어요. 이제 나는 공자가 제자들하고 이 얘기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석한다.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공자 이후에 1000년도 더 지난 뒤에 나온 소위 얘기하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논어의 그 수많은 공자에서 주자, 지가 태어난 주자, 송나라 시대까지 난다 긴다고 하는 줄을 다루는 사람들의 것을 다 독파를 했다는 얘기죠. 독파를 하고 자기의 마지막 한마디를 보태가지고 논어는 이러한 것이다 하고 내놓은 책이 논어 집주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주자에 이르러서 사실은 유가 철학은 공자의 사상 학문들은 집대성이 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주자가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자의 성리학 그러잖아요. 유가가 마지막 도달한 주자에 의해서 도달한 성리학적 관점으로 주자에 의해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패턴이 또 갈라져 나왔다, 완성되졌다 이런 뜻이지, 성리학은 내내야 유학의 갈래예요. 그러면은 주자에서 끝났느냐? 얼마나 주자가 정밀하게 그런 것들을 줄을 달고 독파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딱 이리관지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논어 집주인데 그 저작의 그 어떤 성과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를 하는 거예요. 조선조 500년까지도 일본 뭐 중국 본토 우리나라까지 할 것 없이 한자문명은 다 주자에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갈 즈음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혼란기에, 조선이 멸망하는 시기쯤 돌아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뛰어난 주자를 능가할 만한 그런 위대한 학자가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소개자하면은 다산 선생입니다. 그 사람이, 다산이 주자의 그 의시되는 그 꼬락서니를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내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합니다만은, 내가 더 많이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논어 고금주예요. 그러니까 논어 집주라고 하는 것이 주자에서 완성된 텍스트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논어 집주, 주자가 이룩한 그 성과에서 머무르지 않고 500년이 지나가고 나는데 대륙에서 어떤 학자가 나타나서 방대한 저작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그 시끄러운 세상에서, 그때가 가장 다산이 살았던 시대가 서양이 물밀듯이 들어와 가지고 혼란의 시기예요. 그때에 이 양반이 18년간 소개자면은 저 제주도 귀양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오직하면 고금주겠어요? 고금주. 논어 고금주. 논어에 대한 옛꽃자 이제금자, 옛과 현재를 다 합쳐버렸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고금주는. 그렇죠?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내가 너 주자보다도 내가 더 고금을 나는 다 합쳐놨다, 이런 자긍심의 발로 해서 고금주라고, 논어 고금주라고 하는 텍스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40권이에요, 무려. 40권 태워놓으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1m 30인가 돼요. 높이로 얘기하자면. 근데 그게 대륙에 있는 사람이 주자같이 나왔느냐? 아니고 우리 한반도에서 그런 학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어떤 한 사람이 대륙에 그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가 기라성 같은 그런 학자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데서 나왔고, 일본이 먼저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선진국이 명치유신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성리학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명치유신을 이루은 수많은 명치유신을, 다산을 능가했다고 할 만큼 명치유신을 만드는 성리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혜까지도 다 긁어먹고, 다산은 그 주에 이제 시기가 안 맞으니까. 그랬는데도 일본에도 그런 저작을 남긴 사람이었고 대륙에도 그런 저작을 남긴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다산 선생은 그런 저작물을 남겼더라. 나는 이런 데서 굉장히 우연이 아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산이 서거한 지 벌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뭐 횟수 못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다산 서거 후에 우리나라는 동족의 그 어떤 상잔의 그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서로 상처낸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통일이 안 되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지금 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죠. 우리가 아마 여기서 배우신 그 모든 공부의 그 어떤 시절들이 교과서가 동일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으니까, 조선조 500년이 망한 이유가 사색 강파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도 지금도 그게 까움이 사색이 아니라 이색으로, 그 이색에서 말입니다. 극자가 합쳐지면은 사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조 500년 동안의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 국민의힘, 이게 소위 얘기하면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는 극좌고 하나는 극우라고 또 하는 새끼를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색당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색당파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금방 가만히 있는데 다산을 능가하는 어떤 학문적 체계가 정리되어서 나오는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조급하게 우물가에 가서 충찰 일은 없죠. 예?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뭔가를 희망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장 기초가 되는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나는 착안을 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앞에 계시는 우리 다섯 선생님들은 본인이 꿰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아직 젊으시니까. 나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앞에 계시는 선생님들, 이제 뭐 내가 젊은 생도들을 보면은 더더욱이 이런 것에 내가 열을 냅니다만은 앞에 계신 다섯 분만이라도 이러한 능력을 내가 함양을 해서 그런 데에 뜻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어떤 기회, 모멘텀을 제공하는 선생님들이 되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논어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자가 말입니다. 예? 공자가 얘기한 얘기에 한 글자로 하면은 인이라고 하는 글자로 마지막 한 글자라고 줄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인을 설명하는 말이 주자는 뭐라고 했느냐? 애인이라고 그랬어요. 애인. 그러면은 그게 사랑했자 애인이죠. 예? 근데 제가 저 앞에서 얘기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각 종교적 테마의 핵심 글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불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사랑자. 그 다음에 육아는 어지린. 예. 그러면은 노장자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안 했어요, 저는. 도. 예? 도. 도라고 해요, 도.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양 종교가 들어오는 시점이 바로 다산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산은 그야말로 천주쟁이라고 해가지고 제주도 유학 간 거 아닙니까? 아니야, 유학 간다. 내가 이렇게, 예, 유배 갔다고 하는 것을 유학 갔다고 했는데, 이게 고단에 이게 좋습니다. 이게 유학 간 거예요. 예. 내가 유학 갔다고 하고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웃죠. 예. 정말이에요. 유학 간 거예요. 강진으로 해서. 그래서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책 다 보고,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장자는 말입니다.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한자 문명이 가지고 있는 큰 카테고리 두 개죠. 이것은 노자고, 이것은 공자고.
이 두 가지를 알으면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두 글자를, 핵심을, 아까 내가 연역적인 방법, 예? 귀납적인 방법에다가 화두를 하나는 인에다가 두고 하나는 도에다가 두고 풀어 내려가 보자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주자는 애인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붉을 주자 주시예요. 이게 주자는 애인이라고 한 말을 인이라고 하는 말에 내가 문자학으로 풀어서 얘기할 때 공간거라고 하는 문자학자가 풀어놓은 시종자 벼화변에 무거울 중자 그야말로 종자 시 우리말로는 시 예? 이게 종자란 말입니다. 종자 예? 제가 주식하는 사람들도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로 내가 종자를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인자를 공간거라고 하는 사람은 종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종자. 시는 뭐입니까? 자꾸 그놈을 심어서 10개, 20개 더 배가 되는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그야말로 종자죠. 시드잖아요. 시드. 예? 자, 봅시다. 근데 이제 육아하고 노장자하고 입장 차이가 확연히 갈려져요. 여기서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공자를 공자답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성이라고 해가지고 맹자가 나오잖아요. 이 맹자는 여기다가 뒤에다 갖다가 을을 갖다가 보태요. 또 거기다가 더 보태죠. 뭘로? 예? 인의 예지까지 해서 사단을 만들어 놔가지고 인을 설명을 하고 인이 더 인답게 되어지는 과정을 맹자는 인에다가 의와 예와 지를 붙여서 설명해서 소위자 하면은 공자를 공자답게 공자를 성인답게 완성시켰다 이 말이죠. 누가? 멍치가 맹자가. 예? 근데 여기에서 잘 봅시다. 시대적 어떤 갭이 있다고. 노장자가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노자가 공자의 선배인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장자는요, 노자가 훨씬 더 뒤에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연대는 확실하게 몇 년 터울의 후배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노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유일한 텍스트 소유자면 도덕경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 도덕경의 내용들이 말입니다. 원래 노자 이전에 공자 이전에도 우리 한자 문명에는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노자가 그냥 스스로가 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노자의 인생 선배가 공자인데 그 공자를 공자답게 한 노자가 얘기한 것이 그러면은 노자가 공자보다도 더 먼저 많은 것을 처음 얘기한 걸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노자가 공자를 얘기하고 완성시키는 내용이 원래 공자 시대 이전서부터 있었다. 그것이 소유자면은 자연사상이에요. 자연사상. 이것을 좀 철학적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뭐입니까? 이런 대비점이 나와요. 소개자면. 자연의 인간화라는 말은 이것은 공자적 입장의 내용이에요. 자연의 상태의 인간들을 인간화라고 하는 사이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은 어떻게 한다, 무엇은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규율을 만들고 어떤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화 시킨 것이 육아학문이에요. 근데 이 노자는 공자보다도 나이는 어리고 후대 사람인데 보니까는 원래 있었던 자연이라고 하는 상태의 것을 인간화로 만들면서 어떤 복잡한 법칙들을 막 교육시켜야 되고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자백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저 앞에서 내가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라할련 자라고 했잖아요. 자, 스스로 자자는 코가 숨 쉬는 거 지가 스스로 알아서 들었다 딴다고 했죠. 연자는 그게 저 앞에서 내가 설명해, 이게 저녁석자라고 그랬죠. 개견자죠. 이건 불화자라고 했잖아요. 개 끄실러서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연자가, 이게 여기에 불태울 연자가 또 하나 있어요. 불화자가 붙으면은 개고기 그스릴 연자예요. 저 글자 뜻이. 근데 그것을 그렇게 개고기로 한정을 시켜버리면은 뭐가 돼요? 개고기를 그만큼 좋아한다고 하는 우리 한민족의 풍습 습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에도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개고기만 맛보고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냥물이 떨어졌을 때는 토사급행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먹여야 할 것 아닙니까? 나가서 사슴을 잡았어야지 식구를 먹여 살 것 아니, 내 가족을 먹여 살고 나가서는 부족을 먹여 살 건데, 아니 석 달려를 저번에 막 눈 쏟아지듯이 말입니다. 눈이 쏟아져 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은 사냥에 동원되어서 나간 내 개를 최소한으로 잡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고기를 잡아먹는 방법은 여타 고기를 잡아서 먹는 것하고 방법이 확 달라요. 어떻게 잡느냐? 그것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개고기를 잡을 때에는 그을러서 껍데기까지 먹고 그 껍데기가 그을른 탄 냄새가 나야만이 소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불맛이라고 하는 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구울 때는. 예? 그 불맛을 본 개고기 껍데기가 제일로 맛있다고 개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줄입시다. 그만큼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이 살아남는 그런 수렵의 시대에서부터 어떤 자연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먹고 싸고 하는 방법을 체계화시킨 학문들을 이제 농사라고 하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해 가지고 한 곳에 정착해서 그 생산물, 소위 말하면 잉여 농산물을 만들면서 그 추운 겨울에 사냥을 나가지 않아도 사냥을 못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착민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소위 하면은 중세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잉여 농산물을 만드는 정착의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문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연하고
동물하고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런 삶을 유지하게 된 상태죠. 자, 이것은 그러한 상태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문자, 글, 예? 그것을 탄생시킨 그 이전으로부터 무엇이 동물하고 인간하고 분기점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것을 내가 설명한 적이 있죠. 현생 인류는 말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그 전 단계가 있는 거고, 그 이전에 전 단계의 인간 그 종자들도 말입니다.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종자들만 얘기하자면 에렉투스에서 호모사피엔스로 넘어왔다는 것이 정설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세월들은 300만 년 전이에요. 300만 년 전. 길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봐요. 적게 보는 사람은 100만 년, 90만 년, 70만 년. 각각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확립되어진 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학문 성과 때문에 생체 인류학이라고 하는 DNA를 연구하고 그런 학자들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연대가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이 되어가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현재가. 그러면 문자의 관계를 얘기합시다. 동물하고 분기점이 바로 내가 뭐가 분기점이라고 그랬어요. 동물하고 분기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동물하고 분기점이 되었다 하는 학자가 유력하게 작용을 해요. 지금도. 그러나 지금은 그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물하고 분기점이 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인간이 동물하고 나눠지는 분기점은 불이라고 하는 엄연한 그러한 발명품을 얻기 때문에 동물하고 분기점이 왔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내가 지금 화두를 자꾸 간다 이 말입니다. 문자를 알으려면은 동물하고 갈림길이 있는데 말이 동물하고 나눠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불은 발명품이 아니죠. 사실은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천적인 기술은 아니죠. 자연에서 획득해서 쓸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막 뭘 마찰을 해가지고 그것을 간단하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발명이죠. 바로 부싯돌을 가지고 하든 뭘 하든 간에 불을 순식간에 일으킬 수 있는 그것만큼은 분명한 발명품이고 그 불에 의해서 동물하고 확실하게 나눠진다. 그것이 바로 생식과 화식의 구분점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불이 있음에도 지금도 계속 화식만 합니까? 생식도 하고 화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인간의 동물하고 여타 동물하고 확연히 생식과 화식을 계속하면서 잉여농산물을 농경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생산하고 뭐 이래가지고 현대의 문명을 이뤘다. 근데 보니까 말입니다. 어느 한계에 부닥친 거예요. 소개자면 농경사회의 잉여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잉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느 날 계속 이러한 것들을 내 후생들에게 후대에게 우리만 아는 비법을 전수를 해야겠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말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머릿속에 암기만 했어요. 자기들만 아는 그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불을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이걸 만드는 거야. 그러고 그것을 말로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현을 시켜갖고 자기 집안의 내력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가업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수한 그 어떤 그 기술들로 해가지고 그것이 현재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의 경우에를 이제 얘기하자면은
아, 이놈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너무나 입밖같이 나오면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머릿속에 암기를 해가지고 암송을 해갖고 저장을 해놓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무너뜨리는 기술을 발명한 것이 바로 문자의 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문자의 출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쓸 때 역사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문자의 출현으로부터 역사시대가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역사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문자가 출현하지 않았으면 역사시대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역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문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매는 기술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출발선상으로 놓고 다 동서의 문명들의 시원을 올라갔더니 그 문자의 출현이 3,500년, 4,500년, 7,000년, 6,000년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에집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데에서 쐐기 문자 이런 것들이 최고로 소급되어져서 올라갔다고 했을 때 한 6,000년까지 올라가요. 그 많이 높여줘서 6,000년이에요. 5,000년, 5,500년 뿐이 안 올라가요. 근데 한자 문명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500년 뿐이 안 돼요. 3,500년. 그것도 각골문이 나와가지고 3,500년이에요. 각골문 나오기 전에는 말입니다. 서양이 자랑하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런 문명보다도 훨씬 더 문자의 출현의 혜택을 받은 문명이 아니다. 동북아시아의 한자 문명은 소위 얘기하면 늦다. 황하 문명이 그렇게 연대가 조금뿐이 안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은 황하 문명권에 사는 이 학자들은 말입니다. 소위 얘기하면은 자존심이 상했죠. 왜? 훨씬 더 서양 너네들보다도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너네들한테 중요한 너희들이 오늘날의 현대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가 가능하게끔 한 모든 세계 4대 발명품 이런 것까지도 다 이 한자 문명권 동양에서 건너간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여 갖고 너네들 산업혁명을 이루고 문해부흥 르네상스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역사시대를 맞는 것이 3,500년 뿐이 안 되고, 너네들은 에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6,000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굉장한 딜레마예요.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존심 상한 거예요. 그랬는데 자금 소위 얘기하자면은 이게 불과 100년 최근에 얘기까지를 이제 합쳐서 얘기하자면은 홍산문화라고 하는, 적산문화라고 하는, 예? 소남산문화라고 하는, 지난 겨울에 우리 안중근 의사가 저격, 이토 히로부미 저격해가지고 그 죽인 장소가 어디예요? 하얼빈이죠? 예?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나 시간이 많으면은 조곤조곤 설명도 하고 싶은데, 할 얘기는 많고, 오늘 화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만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넘어가자면은 말입니다. 그 땅, 하얼빈 이 부근에 말입니다. 소남산이라고 하는 소남산 유적이 발굴되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그 이전에 지금 북경 이북의 옛날 고조선의 문명이라고 비정되어지는 문명이 그게 홍산문화예요. 예? 그 홍산문화의 문명을 발굴을 해서 보니까는, 아하, 이게 옛날에 고조선 짤이야. 이게 홍산 땅이 당군조선이 시작한 땅이야. 하는 것이 중국 역사서에 수없는 많은 서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물물이 발굴이 되어졌는데 그 연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봤더니 7,000년이 올라가요. 7,000년. 학자에 따라서는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제 공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야 되고, 수많은 단계 학문들이 그런 것을 나중에 모아서 이제 그 연대를 확정짓는 시기가 금방 도래할 것이라고 했을 때 가정하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9,000년까지도 보는 학자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 짱깨 너네들이 너무나 그 짱깨는 부황부황하다고 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도 알거든요. 내가 표현이 이래요. 지금부터 아. 7,000년 전이에요? 그렇지. 근데 어떤 학자는 9,000년 전에 소위자하면은 모계사회적 그 요소가 있는 유물들을 연대 측정, 탄소연대 석칭을 해봤더니 9,000년까지 올라간다고 중국 학자 그 어떤 그 보고서가 리포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이거 꽁치는 것 아니야? 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아, 그게 거의 짱깨가 하는 그나마 구라 뻥뻥만은 아니더라. 근데 그것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중국 모든 책들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당군조선의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 홍산 문화의 그 유물들이 발굴되어진 그 유물들이. 예? 근데 최근에 이 얘기를 이제 하고 끝내야 할 거다. 그 심양에서는 소남산이라고 하는 유적이 발굴돼, 그 얼마 안 돼요. 그건 재작년인가 뿐이 안 됩니다, 지금. 예? 유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 우리는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내내야 중국 짱깨놈들이 다 발굴 세심하게 해가지고 발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세요? 12,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계 고고학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소남산 유적이 그래. 그게 어디냐? 할빈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소남산 유적이라고 지금 이제 가칭이 아니라 소남산 유적이에요. 그게 적을 쏘자. 우리 남산 있잖아요. 남영남자 몇 살자 소남산 유적. 그래서 중국인들도 존심이 있잖아요. 너네 서양의 그 고고학만 고고학이 아니고 우리도 이러한 훌륭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발굴을 했고 그것을 서양 너네들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하고 공개해가지고 해봤더니 서양인들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탄소연대가 나왔는데 그게 12,000년대다. 소급대도 올라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지구상 최고의 문자의 그 어떤 시원을 가름할 수 있는 유적이 발굴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얼렁뚱땅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난무를 해요. 이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매체가 그야말로 순식간에 동서가 그냥 지구 반대편의 것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밸류 값어치를 광고라고 하는 돈으로가 또 환치시켜 주니까 부황부황 떠들어야지 공가를 체험하니 장사꾼이 뱀을 팔아먹을 것 아닙니까? 누가? 뱀장사가. 더더군다나 올해는 을사년 뱀띠야 해 아닙니까? 예? 애들은 가라고 하면은 더 모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황부황한 문자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여기 유튜브에 소위자 하면은 우재 같은 사람이 득식을 해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평가는 하는 것이고 나는 보건대 최소한 내가 나한테 가지는 그 존심을 자긍심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고 자긍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존심은 그냥 코만 높인다는 뜻이에요. 지가 실속도 없는 것이. 예? 자긍심은 그래? 너 장부? 피장부? 아장부? 그래. 그러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그 안에가. 그렇게 허풍산이 같은 얘기를 해서는
자긍심이 없는 것이죠. 자긍심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아까 내가 대할 때 내가 어떻게 가능하면은 이 얘기들을 360개, 365개 그 낱글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게끔 해야 할까? 아니면 저 위에 화두 하나를 딱 인자부터 출발하고 내려올까?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면은 겁도 안 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지린자 하나를 가지고 출발을 하자면은 그야말로 뜬구름잡기예요. 중들이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명상 참선에 드는 거예요. 명상 참선에 들을 때 어느 한 글자를 딱 하니 화두를 잡는 거예요. 이 맞고 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졸기만 하고 시간만 허송하는 것. 아, 그건 그 사람들을 탓할 바는 아니고.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연역과 귀납이라고 하는 말의 시간이 하나에서부터 올라가는 것과 저 하나에서 출발해 갖고 밑으로 내는 것과는 결론이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무언가 한쪽에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물리학자들하고 내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장 끝간데 없는 넓은 천체를 관측하려고 망원경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구 안에 대기권 안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 잡물질들이 많아서 안 보이니까 대기권을 뚫고 나가가지고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대기권 밖에서 우주 끝간데까지를 보려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우주사전이라고 하는 막 불타오르는 화염문양, 뭐 주유소가 불나가지고 불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사진 봤죠? 우주사진이라고 하고 허블 전체가 망원경이 찍은 그 우주사진. 이게 말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지금 몇 시에요? 10분이요. 8시 10분. 6시? 8시 10분. 8시간 전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뉴스를 한번 보거나 미국에 어마어마한 달 탐사선을 쏘는 기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망원경을 실은 로켓이 발사됐어요. 오늘 12시 10분인가 5분인가 엑스시온인가 뭐인가 그래요. 나 이름도 잊어버렸어. 근데 그 망원경을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과학계와 미국의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자들, 나사의 우주를 탐색하는 최대의 의문점을 찍어낼 수 있는 적외선 망원경의 기술을 우리 한국 과학자들하고 합동으로 그 망원경을 싣고 우주 바깥으로 나가지고 성공했어요. 그게 6시간 전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12시 10분에 그랬으니까. 그게 최신 뉴스예요. 그런 것이 우연이라고 나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나의 말투신경은 다 그런 데만 있어요, 지금. 왜 이게? 스피어 X네요. 오케이. 스피어 X. 허블 망원경이 찍은 그 우주 전체의 사진만 해도 말입니다. 지구인의 소유자면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식자라고 한다면은 황홀해요. 그 사진을 보면은. 예? 관심 없는 사람은 어디 주수가 터져가지고 불난 사진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이 우주의 가장 멀리 바라본 현재의 기술로 찍어낼 수 있는 그게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인데, 예? 지금 스페이스 X는
까만 밤에도 찍어낼 수 있는 사진의 기술이 적외선 사진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주는 깜깜한 거야, 사실. 그러면 그 사진을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 과학계가 발명한 스페이스X? 나 자꾸 잊어버리네. 스피어 X. 아, 스피어 X. 난 늙었으니까 우리 혜화는 빨리 해요. 저는 보고 자, 있어요. 나는 그 스피어 X가 찍어가지고 지구로 전송되어져서 허블망원경에 찍어놓은 그 총천연색 그러한 사진보다도 어떤 획기적인 형태의 사진이 수없이 전송되어져 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 내가 강의 중에 한 얘기들 있죠. 천체물리학, 소위 말하면 가장 먼 데까지를 보려고 하는 그 우주 관심사항이나 저 프랑스 거기 소립자 물리학 가장 적은 것을 지금 보려고 하는 그 소립자 물리학의 그 연구센터에서도요, 우리 한국 기술이 없으면은 그 소립자 물리학 그 연구센터가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안 되게끔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뇌발조신경이 거기가 있어요. 자, 이게 우연일까? 기라성 같은 떼죽 많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가 되었어도 그런 획기적인 발명품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다 우리 한국 사람의 한민족의 후손들이, 과학자들이 그런데 관여되어지고 있고, 그런 것에 두드러진 어떤 접속 빈도가 높게끔 인용되어지고 있는 학자의 논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학자들의 논문들이라 이 말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